안녕하세요. 웜의 신박 오늘 5월 12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우리 애들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너네들은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꼼꼼하게 시장이 어떻게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변화를 반영하는 그런 변화 사냥꾼이 되셔야 됩니다. 서울경제신문 기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CJ 대한통운 탄 네이버 당일 새벽 배송한다라고 돼 있고요. 얼마 전에 그 물류협업을 뭘 했었었죠. 그때 표가 나오네요. 네이버와 CJ 대한통운의 물류협업에 대한 개요라고 돼 있으면서요. 그 풀필먼트 센터 현황이 곤지암, 용인, 군포 풀필먼트 운영 중이고 올해 남사, 여주 물류센터 오픈하고요. 6월 중 한 곳, 하반기 중 3곳 추가 계획이라고 되어 있고요. 주요 배송 서비스는 내일 도착이 전년 대비 물동량이 2.4배나 증가했다고 그러고요. 당일 배송하는 거, 지난 2일 생필품 등 테스트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 배송은 하반기 중 테스트 예정이라고 하고요. 기술 협력 부분에서는 클로버 포캐스트 활용한 물류 수요 예측 고도화, CJ 대한통운의 AGV, AMR 등 로봇 기술을 도입하고 스마트 패키징 기술로 완충제 사용량 최적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어쨌든 뭐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쿠팡을 이용하든 네이버를 이용하든 카카오를 이용하든 굉장히 편리해졌는데 이쪽에서는 이런 치열한 그런 레드오션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서로의 시장을 빼앗아오기 위해서 이렇게 피 터지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사를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쿠팡이 쏘아 올린 빠른 배송 전쟁이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네이버가 물류 동맹을 맺은 CJ 대한통운과 함께 시장 공략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올해만 6곳의 풀필먼트 센터를 열고 이길 배송 서비스인 내일 도착의 성과에 힘입어서 당일 새벽 배송을 선보인다. 국내 이커머스 거래액 기준으로 1위인 네이버 쇼핑이 빠른 배송 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시장 판도가 달라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CJ 대한통운과 네이버가 첨단 기술이 집약된 풀필먼트 센터를 추가로 마련해 빠른 배송 포트폴리오를 확대한다고 11일 날 밝혔고요. 양사는 전략적 제휴를 위해 지난 2020년 10월달, 2년 전이었었네요. 6천억 원 규모의 지분을 교환한 바 있다. 기존에 운영 중인 곤지암, 용인, 군포 풀필먼트 센터에 이어서 올해 남사와 여주에 새롭게 열었으며 6월 중 한 곳, 하반기 중 3곳의 풀필먼트 센터를 추가 오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표에서 본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네이버 측은 내일 도착 서비스 물동량이 올해 연말 기준으로 전년보다 3.5배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벽 배송하고 당일 배송도 이제 선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양사는 첨단 기술과 친환경 패키징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네이버 클로버 포캐스트를 활용해서 물류 수요 예측을 고도화하고 CJ 대한통운의 AGV, 무인 로봇 도입 등 다양한 스마트 물류 실험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네이버 특성상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고객 데이터를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수요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글로벌 포캐스트라는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한 모델을 하고, 그러면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보면 참기름 같은 게 서울에서 평균적으로, 강남에서는 500병, 강북 무성구에서는 평균적으로 700병,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미리 준비를 해놨다가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바로바로 배송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마치 옛날에 뭐 도요타의 JIT 시스템, 저스트 인타임 시스템처럼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기간이 길수록 이제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죠? 이렇게
그런데 창고에 보관을 해놓고 있다가 바로 물건을 배달하면 좋기는 좋은데 그런 비용이 들어가고 그렇다고 주문 들어오고 나서 생산지로부터 또 배달을 하자니 며칠 걸리고 그런 부분을 이런 글로벌 포캐스팅 시스템이 아마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우리는 좋습니다. 우리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바로바로 내가 원하는 걸 그것도 집 앞까지 이렇게 배달해 주니까 좋긴 좋은데 굉장히 피 터지는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해외 증시 휘청이자 ELS 수익률 빨간불이다라고 돼 있고요. 어제 안 그래도 누가 이 ELS 물어보시더라고요. 조선일보 기사고요. ELS는 다 아시죠? 여기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 기초자산인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가 일정 기간 미리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 머물면 약정된 수익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다. 하지만 정해진 범위를 이탈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ELS 상품이 2000년 초부터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보면 은행 금리보다는 그래도 수익률이 짭짤하고 주가가 왔다 갔다만 했는데 보통은 보면 ELS가 처음에 들어가는 시점 대비 90% 수준. 만 원이면 9만 원 이상만 유지가 되면 연수익률 5%의 수익률을 조기 지급한다. 6개월 됐을 때 그러면 5%면 한 2.5%를 확정 수익을 주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이거 예금보다 훨씬 낫네 라고 이제 많이 가입들 하셨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예전에 그 홍콩 지수 마이너스 40%까지만 빠지지 않으면 원금이 보장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지수가 그렇게 확 빠지면서 원금 보장이 되는 그 마지노선을 터치를 하면서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락인이 된다고 하거든요. KO 할 때 락아웃 뭐 이런 말처럼 락인이 그 낙이라는 게 낙낙낙 할 때 그 낙이고요. 그런 식으로 그 ELS 상품이 위험이 있습니다. 터질 때는 크게 터지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제 제가 저희 상담 오신 분한테도 ELS가 조금씩 벌다가 한 방에 이제 크게 터지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저같이 이제 주식을 좀 잘 아는 사람이면 이 지수대에서 마이너스 40%는 안 걸 것 같다. 그런 판단이 서는 경우에 이제 들어가도 되는데 그런 기초자산에 대한 ELS를 발행할 때 그 기초자산에 대한 주식이나 그 지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요. 예를 들어 6개월 뒤 미국 S&P 500의 지수가 현재 수준의 90% 이상을 유지하면 연 3% 수익을 지급한다는 그런 식으로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든 거랑 거의 비슷하네요. 보통 만기가 이제 3년이고요. 6개월마다 조기 상환이 가능한데 조기 상환을 못할 경우에 상환 조건이 이제는 6개월에 90% 이상이 아니라 12개월에 85% 이상 그리고 1년 안에도 조기 상환이 안 되면 또 12개월 지났으니까 18개월에 이제는 80%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원금 보장의 그 마지노선이 내려가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올 들어 미국발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약세를 보이면서 조기 상환 조건을 채우지 못한 ELS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미래에셋증권 공모 ELS가 조기 상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 ELS의 기초자산은 유로 스탁스 50과 S&P 500 지수, 삼성전자 보통주인데 이 중 유로 스탁스 50과 S&P 500 지수가 발행일인 지난해 11월 8일 종가의 92%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겠네요. 지난 9일 유로 스탁 지수는 92%보다도 낮은 3,526 정도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역시 92% 선인 4,325를 지금 하향 이탈하면서 기준 가격 92% 미만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조기 상환이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기초자산 가격이 이제 폭락할 경우 ELS 투자자가 손실을 볼 수도 있다고 하면서 이 손실 발생 기준선을 여기도 나오네 이제 낙인 베리어라고 해서 예.
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 손실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 넉인 베리어가 52%, 기초자산이 이제 52%인데 지난해 11월 8일 종가에 52%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생긴다면 만기 시 손실을 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기초자산을 뭘로 했는지를 우리 ELS 가입하시는 분은 잘 보셔야 되는데, ELS 가입하실 때 기초자산 여기도 나오는데요. 지수형 ELS와는 달리 미국 빅테크 기업 주식이 기초자산이 종목형 ELS 중에는 주가 급락으로 이미 손실을 볼 가능성이 생기는 상품도 있다. 넷플릭스와 반도체 기업 AMD가 기초자산인 NH투자증권의 종목형 ELS가 여기는 이제 연수익률 16% 준다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9일 넷플릭스 주가가 기준 가격 1월 24일 종가 기준으로 387달러에 45%인 이게 넉인 베리어인데요. 보다 낮은 173.1달러까지 추락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원금 보장에 대한 기준이 깨지게 됩니다. 원금 보장이 되려면 기초자산의 가격이 40% 이상 빠지면 안 됩니다. 빠질 경우에는 이제 45%가 갑자기 마이너스 45% ELS 수익률이 확 떨어지게 되고요. 그때부터 이제 마이너스 45부터 주가가 한 15% 반등 들어와서 마이너스 30에 끝나면 돈 찾아가실 때 마이너스 30으로 찾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연 3%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한 방에 마이너스 30, 40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종종. 2015년도에 홍콩 ELS가 그랬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홍콩 지수가 또 반토막 나면서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들어갈 때 기초자산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주식이다 생각이 들면 연수익률 16%나 되고요. 6개월 만에 조기 상환하면 8%를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상품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팬데믹 첫 해에 스트레스 탓인가? 미 총기 사망자 4만 3,595명, 1년 새 15% 늘어 사상 최고라고 합니다. 아니, 1년에 총기 사망자가 4만 3천 명이나 되네요. 엄청 많네요. 예, 좀 읽어볼게요. 코로나 대유행 첫 해인 2020년 미국에서 총기에 의해 숨진 사람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와 연관이 있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지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스트레스가 고조된 것이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10일 미국 질병통제 예방센터가 이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총기 사망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2020년 미국에서 총기 관련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살인 및 자살을 합해 43,595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2019년보다 15% 늘어난 것인데 이 중 자살 사건이 24,245건으로 절반 이상이 나타났다. 자살과 총기 합쳐서네요. 인구 10만 명당 8명 꼴이다. 와, 이 역시 전년에 10만 명당 7.9명에서 소폭 올랐다. 총기를 이용한 살인사건은 급증했다. 2020년 총기 살인사건의 희생자는 19,350건으로 19년 수치인 인구 10만 명당 4.6명에서 6.1명으로 34.6% 껑충기였다. 1994년 이후 26년 만에 가장 높은 비율이기도 하다. 1994년 이후로 가장 높은 비율이기도 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거 집계해 보면 자살자 하신 분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뉴스를 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통계가 나오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경제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 지속 불가능, WHO 지적에도 중국 봉쇄 강화하고 있고 미국은 러시아 돈바스 이상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결국 장기화하나 라고 하면서 출구 못 찾는 글로벌 양대 악재라고 해서 이 두 가지 악재를 한 기사에 담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광수 특파원이 중국 관련된 뉴스 기사를 쓰셨고요. 그리고 김연아 기자가 미국 쪽 이 관련된
그런 전쟁에 관련된 기사를 쓰셨는데요. 중국 쪽 얘기에 대한 부분이 사무총장이 그 WHO 사무총장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전략의 전환이 중요하다. 특정 국가 정책에 이례적으로 지금 비판을 하면서 통제 정책, 경제 냉각 주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중국 내부에서도 우려 목소리, 당국은 그러나 방역 고삐를 조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2020년 우한과 2022년 상해 봉쇄 경제 손실을 지금 비교해놓은 차트가 나오는데 2020년 우한 사태 때는 1300만 명 그리고 1조 7천억 위안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경제활동 제한 인구인데요. 지금은 상해의 경제활동 제한 인구가 1억 6천만 명 그리고 코로나19 방역 비용이 지금 18조 위안. 그러니까 오히려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 비해서 엄청난 지금 비용과 경제활동 인구를 제한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디신에서 이런 걸 했다고 합니다. 중국이 코로나19를 통제하지 않으면 오미크론 변이로 약 155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실린 점도 제로 코로나 정책이 계속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요인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코로나19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 5월에서 7월에 유증상 환자 1억 1200만 명이 발생하는 코로나19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 의료 시스템이 붕괴돼 사망자가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희 형님이 이제 중국에 계시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해 준 게 중국의 의료 시스템이 우리나라 1980년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되게 낙후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염자가 한 번에 이렇게 확 늘어났을 경우에 그걸 갖다가 다 수용할 수 있는 그걸 갖다가 이제 의료 수용 캐파, 메디컬 커패시티라고 하죠. 그 부분이 이제 좀 약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155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155만 명 하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코로나 초기 발생했을 때 트럼프가 했던 얘기가 아니, 미국에서 독감으로 1년에 30만 명씩 이제 사망을 한다. 뭐 그러면서 뭐 이렇게 난리치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30만 명으로 3억 3천만 명이잖아요. 미국 인구가. 그러면 중국 인구가 3, 4, 12 해가지고 미국의 4배잖아요. 그죠? 4배니까 30만 명 곱하기 3, 4, 12 하면 120만 명. 그래서 중국에서도 아마 독감이나 관련해서 기관지 질병 관련해서 그 사망하는 숫자가 한 120만 명에서 아마 150만 명 될 겁니다. 그냥 코로나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닥 무시무시한 뉴스는 아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미국, 러시아 돈바스 이상 원한다 하면서 이 양대 악재에 있어서 전쟁에 지금 양상이 돼서 기사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각각 전쟁의 목표를 상향 조정하면서 전쟁이 장기화의 길로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당초 예상과 달리 돈바스 지역을 넘어서 흑해 연안까지 점령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역시 돈바스를 포함한 모든 영토에서 러시아 철퇴를 목표로 수정했다고 밝혀서 양국 간 외교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이 어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하면서 10일 현지 시간으로 에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 국장이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돈바스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서의 장기 분쟁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쭉 좀 했습니다. 제가 전쟁 관련된 유튜브도 꼬박꼬박 좀 믿을 만한 분의 유튜브를 체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서방의 그런 군사 무기에 대한 원조를 받으면서 굉장히 이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선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이 어떻게 될지 저도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유튜브가 약간 이래 편향된 그 내용이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기화가 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요즘 뭐 푸틴 건강 이상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지금 그 약간 구소련 연방권에서도 반발 시위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루지아 뭐 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반발 시위가 거세다 이런 기사를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분명한 증시의 양대 악재는 맞습니다. 네, 중국 봉쇄, 우크라이나 전쟁. 근데 언제가 변곡점이 되는지 계속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기사가 미국 물가 부담을 덜어준다며 감세 쏟아내 대래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지금 30개 주에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경쟁적으로 감세 정책을 지금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이제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22년, 24년 이런 식으로 짝수해마다 선거가 있고 거기에 4년마다 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에 신음하는 미국 주 정부들이 감세 조치를 쏟아내고 있다. 치솟는 물가에 대응해서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겠다는 취지인데,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사실상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이런 조치가 물가를 또 더 올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지금 물가 발표치가 지금 어제도 8.3% 나왔고 그 전달에 8.5%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예상치가 8.1%였는데 미국의 감세 논란은 물가 상승에 시달리는 한국에도 시사점을 던진다.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 전에 발표한 수십조 원 규모의 현금 복지와 감세 공약을 그대로 이행한다며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싱크탱크 텍스 파운데이션 집계 결과 현재 30개 주정부가 주민 인플레이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세금 감면을 시행하거나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주 공화당 소속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주정부 재정 여유분을 활용해서 12억 달러 규모 감세안에 서명을 했고, 뉴멕시코주도 지난달 가구당 $1,000씩 세금 환급을 결정했고, 아이오와 인디애나, 아이다호주도 올 들어 소득세를 감면했다. 뭐 이런 부분이 결국은 미국은 돈이 많다 보니까 주정부가 또 이래 돈을 풀어주면서 결국은 돈을 푸는 거에 따른 지금 후유증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건데, 또 주정부에서 이렇게 돈 풀어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돈은 달러를 계속 찍어내는데 달러는 강세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돈을 찍어내거나 자산이 없는 그런 나라들이 지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등 이렇게 안 좋다는 뉴스를 우리가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헝가리에 막힌 EU, 러시아 석유 금수. 헝가리는 러시아 석유 의존도가 65%, 원폭 투하급 피해 제재안에 반대한다. 요런 뉴스가 있고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러시아산 석유 금수 조치를 골자로 하는 EU의 6차 대러 제재안이 헝가리의 반대로 난항에 빠졌다라고 돼 있고요. 9일 현재 또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수도 부다페스트를 찾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이번 제재안이 통과되려면 27개 EU 회원국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네요. 근데 헝가리가 이제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금수 조치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왜 반대하냐? 러시아 석유 의존도가 65%에 달하고 금수 조치를 하려면 준비 기간이 최소 5년은 또 걸리고 정유소와 파이프라인 정비에도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헝가리 측 설명이다. EU는 2024년 말까지 유예 기간을 주겠다고 헝가리에 약속을 했지만 오르반 총리는 지난 6일 헝가리 경제에 원폭을 토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친 푸틴 총리가 반대의 전면에 있다는데
98년에서 2002년에 이어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 16년째 권좌를 지키는 오르반 총리는 대표적인 친푸틴 인사다라고 하네요. 98년에서 2002년 4년을 했고, 그리고 10년부터 또 지금 22년이니까 16년째 하고 계시네요. 리틀 푸틴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다. 지난 2월 러시아 침공이 본격화되자 오르반 총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국제사회에 동조한다고 대외적으로는 밝혔지만, 이번 사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라며 우크라이나 군 지원 무기가 자국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거부했다. 그는 앞서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에 따른 EU 경제 제재에 대해서도 효과를 내지 못한다며 반대했었다네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푸틴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유럽에서 유일한 사람이라고 그를 평가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기사를 빠르게 읽어봤습니다. 오늘 목요일이고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